잭슨 올 때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는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물가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을 때는 이것이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가지고 이번 주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는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굳이 흔들리는 거를 뭐 쳐맞아가지고 뭐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올 5월에 경제 유튜버 간담회를 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피크아웃 코리아를 이어서 한국이 계좌이민의 시대인데 결국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지수를 중심으로 장기 복리 투자를 한 것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지 않고 올해 낸 이유는 새 정부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브록을 통해서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책의 뒷부분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지금 사야 할 주식과 ETF를 담은 비공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최국장입니다. 우리의 돈이 있는 곳이 국장이야. 그래서 코스피만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잭슨 홀을 좀 다뤄볼 건데요. 잭슨 홀에 있는 파월의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업데이트를 하면은 시장의 코어는 결국 9월에 있는 연준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냐, 한다면 얼마나 하냐,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힌트를 잭슨 홀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잭슨 홀을 주목할 때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어떤 발언들은 여기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2022년에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발언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잭슨 홀 때 연준 프레임워크가 바뀌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행사여서 그냥 연준 FOMC 의사 결과를 기자단이랑 Q&A 하는 거랑 근본적으로 달라가지고 뭐 5년짜리 로드맵 정도 본다고 생각하고 보통 잭슨 홀을 바라보긴 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가 좀 화두냐면은 7월 달에 미국 데이터들을 보면은 고용 데이터하고 물가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결국 고용과 물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고용 데이터는 개정을 해보니까 망했고 물가 데이터는 코어는 안 떴지만 헤드라인 막 떠서 나오니까 아, 물가 조금 불안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물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관세는 결국 8월 1일부터였는데 8월 1일 이후에 물가 데이터를 보려면 9월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월이라는 겁니다. 8월의 데이터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9월에다 뭐 무조건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잭슨 올 때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는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물가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을 때는 이것이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가지고 이번 주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는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굳이 흔들리는 거를 뭐 쳐맞아가지고 뭐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고용 데이터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업데이트가 됐겠지만은 결국 고용과 물가를 잭슨 홀 전에 좀 점검을 해보면은 고용 데이터가 수정이 돼버렸죠. 처음에 발표될 때는 그냥 매달 한 14만 정도로 쫙쫙쫙 발표가 됐었는데 그냥 갑자기 수정이 돼버리니까는 2, 3만도 안 된다, 2달 연속 이러면서 이제 고용통계국장 잘리고 막 난리가 나면서 고용 데이터가 소위 말하면 완전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무너졌지만 또 이게 한시적인 거지 뭐 퍼머넌트한 건 아니니까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고용 데이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또 고용 지표가 부진되니까 이 데이터 업데이트가 되니까 원래 그전에는 9월 FOMC 금리 인하가 왼쪽에 보는 것처럼 40%였는데 기대감이 그 고용 데이터 보고 나서 어떻게 올라가냐면 갑자기 97%까지 올라간다니까 가운데 분홍색으로. 그랬다가 8월 15일에 그 생산자 물가 지표인 PPI가 나오게 되는데 그 PPI가 0.7로 헤드라인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튀게 나오니까 아, 고용 때문에 고용 완전 망가져가지고 무조건 금리 인하 50bp 인하 막 빅컷 막 울트라 컷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가가 뛰니까 물가가 이렇게 뛰어버리다니 세상에, 그러면 관세 맞으면 물가가 더 뜰 건가? 이래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80%까지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잭슨 홀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9월 FOMC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관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25p 이하는 다 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동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재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물가 데이터도 보면은 결국에는 CPI하고 PPI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건데 PPI의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의 경우에는
이게 7월 헤드라인이 0.7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0.7로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완전 충격받았다가 코어는 높게 안 나오면서 연준은 코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어를 보니까 그러면 아직 생각보단 괜찮네라고 했지만 갑자기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직 관세 영향을 받은 코어는 본 적이 없잖아 이러면서 9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9월 중순까지.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잭슨홀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건데요. 근데 좀 시장에 덜 알려진 거는 이런 건데 이번 잭슨홀 주제는 경제 전망이기도 하지만은 또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게 있거든요.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2020년에 한번 크게 조정이 됐었습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라는 게 있었는데 2020년에 평균 물가 목표제로 바뀌게 돼요. 이것이 2% 물가를 넘어서는 구간이 있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물가가 2% 넘어가면은 과거에는 그냥 2% 넘어가면 기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가 평균 물가 목표제로 바뀌면서 뭐 한 2.3 나왔다가 1.7 돼도 평균 2%잖아요. 그러니까 2.3 물가를 용인하는 그런 방식의 평균 물가 목표제가 2020년 프레임워크에 도입이 되고요. 하나는 더 있는데 실업률이 내려간다는 건 경제가 좋다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실업률이 내려가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게 되면은 금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는 실업률이 내려가면은 임금이 상승을 하고 임금이 상승하면은 물가가 올라간다 소위 필립스 커브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2020년에서 연준에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실업률이 내려가도 인플레가 유지가 되면은 그거 꼭 금리 올려야 돼? 그냥 금리를 안 올려도 되잖아 라고 2020년에 프레임워크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올해가 5년 차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이런 프레임워크는 5년 주기로 갱신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파월이 2020년을 다 경험한 입장에서 자기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내년 5월에 퇴임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런 프레임워크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이거를 예민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국 지금의 연준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고용이랑 물가만 막 봤었는데 물가 상승이 왜 왔냐면은 2022년에 다 알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공급망 충격이 오니까 물가 충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고용과 물가와 꼭 무관하게 공급망 충격으로 온 부분이 상당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연준 의장으로 봤을 때 현 연준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응 잘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논의하는 연준의 프레임워크는 지정학이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한 소위 말하는 경제의 충격을 고려하는 어떤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논의를 올해 되게 많이 했고요. 이런 거의 그 변화의 그 방향성이 이게 중요한 건데 2020년에 프레임워크가 종전보다 완화될 때는 굉장히 비둘기적이었어요. 그 이전엔 실업률이 내려가면은 그럼 곧 임금 상승이 있고 곧 물가 상승이 나오겠네라고 하면서 실업률이 내려가게 되면은 금리를 째깍째깍 올릴 생각이 있었는데 2020년에 그걸 고치면서 실업률이 내려가도 그 물가가 튀는 게 확인이 안 되면 금리 올리지 말자 하고 되게 도비시한 프레임워크의 전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20년, 21년에 너무 늦게 대응을 하게 되면서 물가는 나중에 떴잖아요. 물가는 결국 외부 공급망 충격 때문에 좀 떴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낮고 물가도 안 뜨는데 대응도 잘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행적으로 물가가 뜨니까 2022년에 잭슨홀 연설을 하면서 그냥 나 강경하게 말할 건데 물가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완전 조사꾸 내놨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2020년에 가지고 있던 연준의 프레임워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연준의 프레임워크는 매우 도비시하다는 건데요. 올해 잭슨홀에서 파월이 갖고 올 어떤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어젠다는 좀 매파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물가가 튀면은 이유 불문 금리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거나 뒤늦게 대응을 하면은 더 큰 비용이 된다는 거를 좀 깨달았기 때문에 평균 물가 목표제가 아니라 일단 다시 좀 타이트한 물가 목표 관리를 해야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론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고용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서의 외부 충격은 저희 눈에는 이제 관세나 마찬가지인데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외부 충격으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그런 티가 나기 시작한다면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시적인 그런 충격 이벤트들이 단기적으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은 그러면 그때는 째깍째깍 올려야 된다고 어젠다를 던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원래 잭슨홀은 그래서 그 경제 전망이랑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둘 다 담고 있는데
사람들이 금리에 좀 꽂혀 있다 보니까 금리 결정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건데요. 그러나 5년이 됐고 이런 도비시안 프레임워크가 좀 호퀴시하게 바뀌게 되면 매파적으로 바뀌면은 그럼 연준의 향후 금리 결정 정책에서 파월이 맨 마지막에 어떤 거대한 정말 뭐 시장주의자들은 이런 얘기에 똥을 싸운다고 얘기를 할 텐데 큰 뭐를 하고 갈 수도 있어. 근데 제가 파월이어도 자기가 경험한 그 이벤트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몇십 년 혹은 막 100년 만에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를 경험을 했잖아요. 2020년 코로나랑 2020년 러우 이제 공급망 충격에 따른 말 그대로 역대급 1970년을 상회하는 그런 물가 상승기를 경험했으니까 50년 역사에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런 걸 다 경험한 사람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젠다 정도는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가 매우 매파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잭슨홀을 앞두고 시장은 되게 경계 분위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피해 있는 게 낫다 이 말이고요. 다 피하고 나서 시장이 초토화가 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또 조세 관련 불확실성도 있고 정책 불확실성도 있고 미국이랑 중국 관련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 놓여 있다 보니까 하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를 경험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비가 올 때는 우산 쓰거나 집 밖에 나가면 안 되듯이 우산을 쓰는 건 포트 조금 비우는 거지만 집 밖에 안 나가는 거는 그냥 다 비우는 거거든요. 다 비우는 게 제일 마음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쉬엄쉬엄 가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